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6차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개정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시작을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바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었고, 그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당좌예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서 금융자산 중에 유가증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볼 때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도 개념을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또 다른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또는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이 자산이 있다는 것은 다른 한쪽은 부채가 있다는 것 같은 거죠. 내가 돈을 갚아야 된다면 다른 쪽은 그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슬픔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된다. 또 나의 기쁨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융상품은 어느 한쪽으로는 금융자산, 기쁨을 주는 자산을 발생시키고 또 어느 한쪽은 슬픔을 주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여기서 어떤 지분상품은 보통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같은 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뭐냐? 이미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금이나 또는 주식, 이와 같이 금융자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성의 권리가 금융자산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금융부채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지급해야 될 계약성의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산과 부채는 어느 한쪽의 개념이 정리가 되시면 그 반대쪽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게 됩니다. 이름을 지금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 이와 같은 것들이 크게 어떤 걸로 갈라지냐 하면 우리가 많이 이제 일상에서 부르는 주식, 그죠? 또는 채권, 이와 같은 것들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기록하는 회계 처리가 바로 유가증권에 관련된 회계 처리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일부러 한자까지 썼는데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가치가 있는 어떤 서면 표시, 이게 유가증권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개인적인 권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유통 또는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증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상법상에서 표시하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용어를 쓸 때 이렇게 유가증권 쓰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또는 단순히 줄여서 증권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유가증권을 세부적인 걸로 보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또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시게 될 주식 등으로 여러 가지 권리가 표시되어 있는 증서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은 이 말씀인 것처럼 주식이나 채권이라는 걸 크게 대별되는데 보통 주식을 지분증권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좀 멋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채권을 채무증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잘 쓰지 않죠. 그냥 주식 또는 채권이라고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이 주식과 채권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또는 민법상의 개념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통 정의가 되는데, 그래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권자라는 말을 쓰죠. 반대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주라는 이름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일반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만 빌려준 것 뿐이고 돈 빌려가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잘하는지 못하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영 참여를 하지 않고 또는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갚아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채권은 반드시 만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이런 식으로 만기가 있는 게 일반적인 채권이죠. 그런데 반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에 대한 참여가 가능한데 이 경영 참여가 전문 경영인이 따로 있고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경영자와 주주가 특히 상장기업일수록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자는 우리가 경영을 전문하는 전문 경영자를 데려다가 회사 경영을 맡기고 주주는 그럼 어떻게 경영에 참여하느냐? 평소엔 참여하지 않고요. 주주총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주총회라고 하는 주기적인 회의에 참여해서 자기가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그래서 의결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회사에 출자한 금액으로 회사는 운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주들은 이자를 받느냐?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배당이라는 걸 받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수익 비용하고 배당을 얘기했는데 배당은 이익이 있어야만 지급하는 거니까 주주들이 배당을 받으려면 회사가 이익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채권자들은 경영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돈 빌려준 거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이 안 나더라도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와 채무증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관점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경영 참여 방식도 다르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에 대한 개념도 얘기를 했고 채권에 대한 얘기도 했으니까 앞에서 보시던 금융자산이라는 것의 분류의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대부분 금융자산에서는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단기, 매매가 있죠.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우리가 회계에서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있는데요. 만기라는 말을 보시는 순간 주식은 아니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만기가 있다는 것은 채권만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나 만기 보유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주식이나 채권에 관련된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겁니다. 역시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대여금도 우리가 금융자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수취채권은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그 다음에 그 외상값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런 것을 수취채권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보실 때 수취채권을 매출채권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래서 매출채권이 수취채권의 대표적인 거고 그건 별도의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나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주식이나 또는 채권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그 용어의 정의상 주식은 들어갈 수 없고 채권만이 해당이 된다. 그리고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은 주식이나
채권은 아니지만 금융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자산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샀을 때, 다시 말해서 취득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팔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세 단계의 회계 처리로 구분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자산을 취득한다고 할 때는 취득 시점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이거를 처분할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하는 세 단계로 정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유 단계 살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식이나 채권은 계속 가격이 변하죠. 그래서 가격이 변하는 것을 반영하는 방법이 바로 보유 단계에서의 처리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매번 불편하니까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말 시점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게 바로 보유 단계 회계 처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좀 더 세부적인 얘기들을 또 다른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유가증권의 취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유가증권뿐만이 아니고 모든 금융자산들은 공정가치라는 걸로 측정을 합니다. 공정가치가 뭐냐? 공정가치는 우리가 말할 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공정가치란 말을 쓰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무수한 사람이 물건을 팔고 무수한 사람이 물건을 사게 되기 때문에 보통 경제학에서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가격을 조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인정하는 가격이다. 이런 의미로 바로 공정가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요. 취득할 때 대부분 모든 자산들은 공정가치로 처리하게 된다 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취득할 때 그 취득 원가라는 건 뭐냐? 물건을 살 때 들어간 금액이겠죠. 근데 단순히 그 물건값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산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원래 그걸 살려고 했던 용도가 있겠죠. 거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기타 부대 비용까지를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면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샀다. 그죠? 용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를 샀다. 그러고 나면 컴퓨터 직접 운반해 와야 되죠. 그럼 운반비가 들겠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설치하면서 이렇게 한번 또 시운전을 해보면서 잘못되면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는 것은 내가 운반하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운반할 때 갖고 와서 제대로 된지 검토해보고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쓰려고 하는 게 그 컴퓨터의 용도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산 가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컴퓨터를 본래 용도까지 활용하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대 비용들이 당연히 취득 비용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단기에 사고 팔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 사게 되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이런 계정 과목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샀을 테니까 현금 계정에 대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금과 달리 그거를 구입할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권회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건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수수료 비용을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취득 원가는 그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은 그거의 예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취득 관련된 수수료 비용을 비용 처리한다. 여기다 금융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주식 또는 채권인데요. 이거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과 달리 그렇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취득하게 되면 현금 지급하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처리하게 되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만약에 취득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면 본래 개념대로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다가 포함시켜서 그렇게 취득 원가에 기록을 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나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기본적으로 취득할 당시에 공정가치로, 내가 구입한 시장 가치로 취득원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차이가 뭐가 있었냐면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항목이 바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었죠. 그래서 취득 관련된 거래 비용이 생기는 것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걸 단기에 비용 처리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일반적인 개념과 똑같이 취득 관련된 거래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서 그 총액을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단기 비용 처리한다,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하는 게 보이시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가지고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두산의 거래 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럴 때 생각나는 개정 과목이 단기 매매 금융자산 이렇게 되겠죠. 주식 50주를 주당 2,000원에 구입하였다. 그리고 구입할 때 수수료가 500원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매매가 아니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아니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자, 주식을 100주를 샀는데 주당 3,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때 역시 수수료가 총 100원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관련된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었죠. 자, 50주를 2,000원에 구입했으니까 구입 가격은 10만 원. 그 다음에 수수료가 500원 발생했는데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수수료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걸 포함시키지 않고 500원을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장기 투자 목적, 단기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100주를 3,000원에 취득했으니까 전체 합치면 30만 원의 금액이 될 겁니다. 근데 30만 원을 적지 않고 추가적으로 1,000원이 더 들어가 있죠. 이 1,000원은 뭐냐 하면 바로 매매 수수료 관련된 부분에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1,000원까지 포함시켜서 현금 30만 1,000원 그리고 매도 가능 금리가 30만 1,000원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취득을 했으면 유가증권을 보유하면서 주식이나 채권이 가격이 변동하니까 그걸 계속 반영할 수는 없고 특정 시점에 그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말의 평가고 똑같은 개념으로 시가, 공정가치, 여기 보면 마켓밸류라고 되어 있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재무제표의 자산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부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최초의 취득가액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동된 개념들을 반영해주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기말평가고 그 기말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말 시점의 시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가를 또 다른 말로는 공정가액법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공정가액법 또는 공정가치라는 말도 다 줄여서 보면 시가를 설명하는 또 다른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를 볼까요?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최초의 취득 가격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기말 시점에서의 시가가 있겠죠. 그래서 기말 시점의 시가가 클 수도 있고 기말 시점의 시가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기말 시점의 시가로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취득 가격을 이쪽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높다면 그만큼 자산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늘면서 상대 계정으로는 평가를 통해서 가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평가 이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반대로 기말시가가 줄었다면 이걸 맞춰가는 과정에서 당초에 구입한 가격보다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의미로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이런 비용 과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은 수익 과목이고 평가 손실은 비용 과목의 개념으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그 차이만큼을 올리고 그 차이가 이익이라면 평가 이익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손실이라면 평가 손실로 처리하면서 그 차이만큼의 금액을 금융자산을 줄여주는 이와 같은 연말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가 이익이 3만 원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평가 이익이니까 단기 매매 금리는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 항목으로 손익과손의 표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유가증권에 관련된 또는 단기 금리에 관련된 것을 손익과손을 보시면 이런 금액이 나올 거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샀던 가격과 차이가 나는 걸 표시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 유가증권을 좀 더 회계적인 계정 과목의 개념으로 보시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라든지 또는 만기 보유 금융자산 또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취득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기말에 평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말 평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